나는 잘하고 싶은데 내 발목을 잡는 게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콤플렉스하고 트라우마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또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되게 좀 두려운 마음을 키우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콤플렉스하고 트라우마 이건 좀 차이점이 있나요? 용어 자체를 따지고 보면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는 의학적으로 따지면 정말 내가 겪기 너무 어려운 근데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은 끔찍한 일을 겪은 걸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넓게 보는 걸 트라우마라고 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내가 정말 압도돼서 어떻게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을 경험한 사건을 트라우마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무슨 세월호 이후 이태원 사건 맞아. 이후에 그게 다 트라우마죠. 근데 트라우마하고 콤플렉스는 전혀 다르죠. 사실은 그런 것 따지면 콤플렉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발달하면서 어떤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어두움, 내 마음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갖고 있었던 그래서 트라우마를 당한 것들이 컴플렉스로 가져올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겠지만 이게 같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고 내가 살면서 내 마음 속에 응어리져 있는 그런 어떤 어두운 측면이 갖고 있는 것들, 내가 내재된 것들을 컴플렉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트라우마랑 컴플렉스는 혼재돼서 쓰이기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트라우마는 정말 아주 쉽게 이해하면 그 사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삶 정도가 되면 트라우마라고 볼 수 있죠. 트라우마랑 또 헷갈리기 쉬운 건 사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거죠. 힘든 일 겪는 거고 어려운 일 겪는 거고 그런데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그 사람이 달라지진 않죠. 그 사람이 되는 것 뿐이죠. 그런데 이제 트라우마는 확실히 그 사건 이후에 완전히 삶이 다른 삶이 되는 거죠. 세월호의 어머니들이 4월 16일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럼 완전히 그 누가 봐도 트라우마를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트라우마 사건들은 뭐 우리가 뭐 재난, 소위 재난 사건들을 할 때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자연재해에서는 자유로운 나라 편에 속하죠. 굉장히 안전한 나라고 태풍 같은 게 오긴 하지만 뭐 이웃나라 일본만 봐도 뭐 지진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거의 사람이 만든 재난이에요. 뭐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본 어떤 끔찍한 일들이 근데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뭐 산재 사건, 교통사고, 뭐 범죄 피해, 뭐 굉장히 많은 것도 개인적인 어떤 트라우마를 갖는 경우가 많죠. 가정 안에서 가정 내 폭력, 뭐 학폭, 뭐 가폭 이런 여러 가지 뭐 사회 안에서 어떤 폭력적인 컴플렉스는 그냥 이 사람이 살면서 어렸을 때 학습과들이 쌓이면서 어떤 응어리짐, 어두움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개는 구분이 되는 용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뭐 콤플렉스도 그렇고 트라우마도 그렇고 이건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인가요? 그렇죠. 극복은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근데 어렵고 왜냐하면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어린 시절부터 내 안에 쌓여서 그런 어둠이 들어와 있는 거고 뭐 트라우마는 내 삶이 달라진 거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기 때문에 사실 원상 복귀를 한다는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우리 트라우마 치유, 콤플렉스도 회복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게 너무 분명하죠. 보통 우리가 있을 때 공황이니 지금 불안장애니 뭐 범불안장애 사회공포증이랄 할 때는 사실 어떤 사건이 유발 사건이 있다고 하지만 어떤 사건인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그게 그 사건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생긴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우울증도 그렇고 뭐 불안증도 그렇고 이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를 사건을 알기가 어렵죠. 근데 정신질환 중에서 유일하게 이 사건 이후에 병이 생겼다 하는 게 트라우마죠. 트라우마는 확실히 그 사건 이후에 사람이 달라진 거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고 완전히 힘들어지기 시작한 것을 트라우마라고 볼 수 있죠. 그거를 감당할 수 없게, 내가 가진 자원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일을 재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난의 정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서초구 강남구에서 재난이 벌어졌어요 하면 서초구 강남구가 가진 자원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의 자원이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자원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재난지역 선포를 하거든요. 감당할 일이 있으면 그냥 사고죠. 감당. 근데 이 트라우마는 내가 가진 자원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움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죠.
누군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난 지역이 되면 전 국민이 성금을 내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다른 지자체가 돕기도 하는 맞아요. 것처럼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이 있을 때는 주변 분들이 사실은 어떤 그런 자원이 되어서 도와주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트라우마를 당한다는 거는 사실은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을 옆에서 이해하고 뭐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뭐 인간이 하면서 가장 해야 되는 가치 있는 일은 타인의 슬픔과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알아주는 일이고, 그런데 가장 어려운 일은 그 자체를 알아주는 일 자체가 가장 어렵다. 해야만 되는 일인데 알아주기는 어려운 거죠. 우리가 말로는 뭐 방송 같은 데 보고 그분이 어떻게 아프다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대부분 보면. 이제 그만 지긋지긋하다. 그만 슬퍼해라. 그만 이제 다 됐지 않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뭐 세월호 이제 내년 되면 10년 되는데 그분 어머님들의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만하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제2차 가해, 3차 가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라고 얘기할 때는 그분이 가진 자원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일을 겪으셨구나 라고 하고 그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존중과 위로와 이 곁에서 자원이 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벌어지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그런 분들을 이렇게 잘 도와주고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약해요. 빨리 극복하고 나와. 이런 분위기예요. 맞아요. 근데 극복하고 나올 수 있으면 트라우마가 아니죠. 스트레스죠, 사실은. 근데 트라우마가 이미 된 상태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해결하고 나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트라우마가 있으면 굉장히 그런 2차 가해, 3차 가해가 많이 벌어지는 그런 슬픈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트라우마도 그런 치료, 약물 치료나 이런 걸로도 좀 효과가 있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약은 사실은 트라우마는 이 약만 먹으면 돼요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 증상을 줄여주는 몇 가지 약들이 있고, 근데 트라우마는 대개는 치료는 이런 3가지 방식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안정화라는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분이 트라우마가 됐기 때문에 내 몸 자체가 트라우마를 입기 전과 입은 후의 몸은 완전히 다른 몸이 되거든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을 겪은 거잖아요. 본인으로서는 너무 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죽을 뻔했을 수도 있고 이러면 완전히 다른 몸이 되거든요. 그 몸 자체를 안정화시키는 일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겪었던 일들이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 기억이 처리가 돼야 돼요. 그 기억 자체가 처리가 돼서 대개는 뭐 내가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 그다음에 내가 뭔가 잘못했던 거, 안타까운 거, 뭐 속상했던 거, 무엇인가 뭐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후회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들이 내 잘못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없었고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들이나 끔찍한 일 겪었던 것들에 대한 어떤 과거의 일들, 그것들은 다 지나간 것이고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면 안 되고, 뭐 우리 세월호 아이들이 별이 된 것처럼 그런 느낌,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한 아이들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되어야 될 것이고, 결국 이렇게 안정화되고 기억 처리가 된 다음에 사회로 재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내 돌아와서 원상복귀로 돌아올 수 있는 일들이 이 과정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 과정이 필요하고요. 트라우마 자체가 긴 과정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이렇게 사별 같은 것 아니고 본인이 트라우마를 오래 겪으신 분도 있어요. 뭐 아동기 성폭행 같은 거를 겪으시면서 되게 힘들었던 그런 뭐 강간 피해 이런 거 당하신 분도 되게 많으신데, 그분도 자기가 그럴 때 내 몸이 늘 너무 몸에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몸 자체에 그런 것들이 다 새겨져 있거든요. 그 새겨져 있는 것들을 일일이 안정화시키고 그 끔찍했던 기억을 순화시켜서 처리가 되고, 그러고 나서 사회에 연결될 수 있어야 이 트라우마가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긴 과정이긴 하지만 뭐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내가 트라우마다라는 것만 알면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치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서 잘 치료받으시면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좀 정신과 치료나 이런 걸 받는 거에 대해서 선입견 이런 거 많이 줄어들기는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과 그런 상담이나 진료를 받는 걸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실제로 옛날에 보험 들으신 분들이 뭐 실손이나 이런 것들을 그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그 작은 글씨로 그 안 되는 것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신과 치료가 치료를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치료하기 때문에 그 일종의 보험회사의 꼼수죠, 알고 보면. 근데 이제 그걸 모르게, 우리가 그런 거 잘, 약관 같은 거 다 안 읽어보잖아요. 무슨 코드로 이렇게 나오는 건 사인하라는 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실손보험 같은 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옛날에는 굉장히 그런 문제가 꽤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씩 다 시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뭐 우려는 없다고 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실손보험 이런 거보다도 뭐 기록에 남아서 그것이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걱정하시는 되게 많아요. 뭐 회사에서 내가 맞아요. 직장 가는데 추후에 뭐 면접을 본다거나 이럴 때. 근데 사실은 의무기록이라는 거는 뭐 100% 완전히 비밀이 보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것 때문에 요즘 같은 세상에서 내가 취업이 안 됐다라고 하면 사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요즘에 어떤 불이익이나 차별이나 이런 것들에서 어떤 정신질환이나 병원에 다녔다는 것 때문에 특정한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런 것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병을 가졌기 때문에 특정한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취업이 안 되는 거는 그냥 취업이 안 된 것이지 정신과를 다녔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네. 오히려 또 치료로 인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그리고 실제로 뭐 직장을 다니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간에 이게 정말 나의 기능이 떨어지는 게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취업을 하시더라도 치료를 하시고 취업을 하셔야죠. 이 기능을 유지하시려면. 그래서 이거는 또 뭐 세상의 모든 직종을 가진 분들이 다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의사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도 다 치료 받으시고, 뭐 교사 못하는 거 교사도 다 치료 받으시고, 공무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도 다 치료 받으세요. 이게 아직도 그래도 뭐 정신과 하면은 뭐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는 편견 같은 게 있습니다. 다행한 거는 요즘 젊은 분들 한 20대 정도까지는 와도 정신과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정신과 가서 상담하는 거 당연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바뀌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자녀는 정신과 치료 엄마 좀 너무 힘들어요, 받고 싶어요 하는데 의외로 부모님들이 아니 그렇지만 너 그거 무슨 안 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게 엄청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긍정의 반대가 되는 거죠. 아이가 힘든다는 걸 그대로 인정해주지 못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예요. 완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애가 약을 타오면 너 먹지 마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서, 그런 거는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야말로 걔가 얼마나 힘들길래, 얼마나 고통받길래, 얼마나 기능이 떨어져 있길래, 사실은 약을 준다는 거는 고통이 심하고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걸 의사 선생님이 공증한 거거든요. 얘는 이거를 먹어야 기능이 좀 좋아질 거고 고통이 덜할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약 먹지 마라고 했다는 거는 이 아이의 고통을 내가 고통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정말 잔혹한 거죠, 그거는. 아이가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가서 약을 챙겨와서 되게 잘 먹이잖아요. 네. 근데 약을 안 준다는 건, 야, 네가 알아서 그냥 나. 그렇죠. 이렇게밖에 그렇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은 아동학대로 고발을 해야 된다라고. 맞는 얘기죠, 사실은. 네가 그 아이의 고통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니까. 아이는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 힘든 것들에 대해서 뭐 네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정신 차려, 게을러서 그래,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정말.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의외로 나 자신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도 그걸 우리 부모한테 약간 배운 게 있어서, 내가 힘들면 난 마음이 약해서 그래, 성격이 이상해서 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단순히 질환인데 뭐 그거를 마음이 아파서, 뭐 마음이 약해가지고 성격이 뭐 소심해서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 치료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병들이 뭐 정신과뿐만 아니라 초기에 치료하면 정말 힘들지 않게 잘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심하지 않을 때 치료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정신과 문제라는 게 좀 이렇게 안타깝게도 약간 감염병 같은 통상이 있어요. 옮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엄마가 우울하면 그 집 아들이 안 우울할까요? 그 남편이 우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옛날에 코로나가 그런 거 기억나실까요? 감염 지수라는 게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어요. 한 명의 코로나 환자가 한 명 이상한테 코로나를 옮기면 코로나는 계속 폭증하죠. 그게 1보다 적어서 0.78이 되면 이제 코로나는 점점 주는 거죠. 안 옮기니까. 근데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감염 지수가 1이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넘을 것 같아요. 당연히 넘죠. 엄마가 우울한데 그 집안에서 그 우울이 안 퍼져나갈까요? 그게 뭐 바이러스가 가서 옮는 게 아니라 엄마의 우울함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끼치거든요. 행동으로 나타나고. 당연히 나타나죠. 뭐 하다못해 케어도 잘 못 해줄 맞아요. 거니까 밥도 잘 못 해주고 그다음에 사랑한다 따뜻한 말도 잘 못 할 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게 감염 재생산 지수가 높은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빨리 치료해야죠. 빨리 치료해서 이걸 낮추지 않으면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높으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 가면 한 명이 되게 우울해. 직장상 부장님이 되게 우울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견디기 어렵죠. 맞아요. 그리고 내가 힘들어지면 그 사람 어떨까요? 회사에서 어려워진 이분이 집에 가면 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정말 이거는 감염병 관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했다고 소문이 났는데 이 정신질환 관리는 잘 못하는 편이어서 저는 이걸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절대로 감염 재생산 지수가 굉장히 높은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힘내, 너 정신 차리면 좋아져 하시는데 세상에 어떤 병이 힘내서 좋아지는 게 있나요? 뭐 간 나쁜데 힘내, 좋아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시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정말 얘가 아픈지 내가 아픈지 주변 사람이 아픈지를 잘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그 환자분들 또 이제 상담도 하셨고 또 치료도 건강한 모습으로 돌려보내신 경험도 많으실 텐데 그렇게 치료를 받고 나아지신 분들이 내가 진작에 좀 이걸 잘 챙길 걸 아니면 진작에 좀 이렇게 할 걸 하고 좀 후회하는 것들이 있었나요? 굉장히 많으시죠. 뭐 나는 홍보대사 하겠다는 분도 많으시고 기회만 주세요. 내가 가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겠습니다. 꽤 유명하신 분인데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둠이라고 하는 거에 빠지잖아요. 힘들면 정말 암울해지거든요. 맞아. 내가 우울해지면서 어떤 병이 있으면 되게 우울해지고 암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그 짙은 어둠 속에서 너무 헤매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희망이 없으니까.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둠이 너무 짙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어둠이 짙은 게 아니에요. 어둠은 짙을 수가 없어요. 빛이 없는 거지. 어둠은 원래 깜깜하다. 어둠은 깜깜한 거죠. 빛이 없기 때문에 깜깜해 보이는 거고 어둠인 거지. 어둠은 짙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불만 있으면 조금만 불만 있어도 거기가 환해져요. 그게 그렇죠, 빛과 그렇죠. 어둠의 어떤 거거든요. 이 정신장애가 있을 때 힘들면 세상이 다 암울하고 깜깜해져요. 그런데 치료를 받으면 빛이 생기거든요. 인간은 절대로 조금만 빛만 있어도 그렇게 낭망하지 않아요. 빛만 있으면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도 생기고 돌파구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기 시작한 첫 번째 단추가 빛을 주는 게 치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치료받고 왔을 때 내가 너무 암울했는데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빛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됐다. 왜 내가 이 어둠 속에서 오래 헤맸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내 삶이 어둡고 힘들수록 자꾸 어둠이 짙으니까 어둠 속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둠이 물러나라 이러고 있거든요. 빛을 들이시는 게 그것이 뭐 치료이든 상담이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사실 내 인생에 어떤 빛을 가져오는 것들이 시작이 되면 치료도 되기 시작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고 보십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기 전에 스스로한테 빛을 좀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영사기 혹시 아세요? 영사기? 영사기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이 그냥 파일을 틀면 이게 나오는 구조여가지고 영사기를 잘 모르는데 극장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무슨 보면 필름이 도는 거잖아요. 네네. 필름이 돌면 여기서 이제 빛이 나오고 강력한 빛이 나와서 필름이 있어서 거기 비치는 거잖아요. 이 필름에 새겨져 있는 게 화면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에서 화면에 나오는 건 뭘까요? 내 필름에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워요. 우울해요. 세상이 깜깜해요. 그런 걸 보면 깜깜한 게 새겨져 있어서 그게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깜깜함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내 영상의 본체가 고장났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에는 고장이 안 났거든요. 깜깜한 필름이 있어서 깜깜하게 보이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쉬운 방법은 필름을 갈아 끼면 돼요. 내가 사준 생각과 경험과 이게 달라지면 다른 필름을 넣으면 다른 세상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그런 구조예요. 나라고 하는 거는 그 영상의 빛 같은, 그게 영상의 빛이 나거든요. 나는 고장이 안 나. 내가 우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걸 아시잖아요. 아는 존재가 바로 나예요. 우울한 건 필름이거든요. 그 필름은 내가 어떤 경험을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경험을 하면 다른 필름이 끼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필름을 갈아 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는 빛이 환해요, 아직도. 내가 우울하다는 걸 아는 순간 이미 벌써 나는 그걸 알아차리는 환한 빛을 가지고 있는 내 존재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정말 암울하다. 내가 암울한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이 암울한 필름을 보고 있구나. 나는 빛이다. 내가 빛이다. 하는 거를 자꾸 깨우치시면 이게 정말 약간 돛닦는 얘기 같고, 근데 그게 요즘에 현대에서 얘기하는 의식의 구조거든요. 의식이라고 하는 건 자기 경험을 비추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내 의식은 따로 있다. 이게 나의 진짜 본질이다. 그래서 이 경험은 사실 다른 경험이 생기면 내가 너무 과거로부터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정말 좋은 사람도 만나고 다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필름이 끼워지면 세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이 까만 필름만 봤기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나고 고장났고 잘못됐고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걸로 여기시거든요. 케이블 TV가 채널이 한 500개 있잖아요. 근데 맨날 홈쇼핑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텔레비는 홈쇼핑밖에 안 나와. 이런 거죠. 영화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근데 내 텔레비에는 늘 슬픈 것만 나와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찾아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것만. 정말 요즘 분들이 알아먹기 쉬운 예는 유튜브 알고리즘이에요. 유튜브는 내가 보던 것만 반복해서 띄워주죠. 네, 영상기보다 훨씬 와닿는 사례입니다. 약간 신식이 돼야 되는데 영상기는 제가 옛날에 30년 전에 쓰던 예였는데 바꿨습니다. 유튜브 딱 좋습니다. 유튜브입니다. 맞아. 유튜브는 내가 어두운 걸 보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어두운 게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는 내가 먹방을 보면 다음 추천은 먹방이 나옵니다. 그게 알고리즘이죠. 구글이 사람의 뇌가 사용되는 방식 비슷하게 만든 거죠. 인공지능화 시켜서 만든 거죠.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의 가능성과 머릿속에는 정말 유튜브보다 더 많은 생각과 다른, 유튜브 안에 수많은 컨텐츠가 있잖아요. 인간 안에도 수많은 컨텐츠가 있어요. 그런데 보던 것만 본다. 근데 그걸 또 안 좋은 거 위주로 보니까. 보기 시작하니까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유튜브를 때려 부순다가 아니에요. 유튜브를 폭파시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보기 시작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또 그와 관련된 게 계속해서 또 알고리즘으로 연결이 될 테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전환하느냐가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아예 몰랐었어요. 감으로 대출 한 이 정도면 되겠지? 사장님한테 그냥 물건 보여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계산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나? 너나이님이 강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A to Z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아파트 이름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딱 알려주시는 게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한 번도 그렇게까지 계산해보지는 않았었거든요. 부동산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매물을 어떻게 봐야 되고 그걸 어떻게 매수까지 이을 수 있는지 그거를 진짜 하나하나 다 체계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은 이런 프로세스로 해야 되구나.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집을 봐야 되는구나. 이런 가격일 때 굉장히 싼 가격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 강의를 듣는 거를 망설이는 분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너무 체계적이었고 정말 신뢰가 많이 가는 강의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만 보면 내 집 마련만큼은 후회 없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